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S 1기 2회차 복습쟁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한번 보시면요. 이때 문제가 됐던 쟁점은 뭐죠, 여러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냐,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라고 근로자가 왜 주장하게 됩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만 적용되는 어떤 권리들을 주장할 때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는 게 쟁점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 상황이 등장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휴무일이나 휴일이 돌아오는 사업장에서 휴일 비번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포함시키나요? 휴일 비번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근로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해외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이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이 국제근로관계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자까지 연인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자 연인원에 포함하나요?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법인격이 다른 경우는 상시 5인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큰 틀의 쟁점은 같지만 세부적인 쟁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격이 다른 회사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 상시 5인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이때 법인격이 다를 때는 우리가 키워드 뭐를 찾으셔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다면 법인격이 달라도 어떻습니까? 경영상의 유기성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종속관계를 넘어서 실질적 동일하게 경제적,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 종고판 요소들도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자들이 연인원에 포함되는지, 법인격이 다를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판례들을 정리했었고요. 경업금지 약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겁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때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퇴직 후에 이거를 청구하기 때문에 어떻다?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이미 소멸해서 없는 상황이다.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게 유효할 때에 이 약정에 근거해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약정이 유효한지는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103조에 민법 103조에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왜 무효라고 보여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때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는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보셔야 됩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보사 이익은 뭘로 판단을 해요? 그쵸?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영업관계, 신용도 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보사 이익이 있을 때 뭐를 따집니까? 기지직 합리성을 따지죠. 보사 이익이 있는데 기간, 지역, 직종에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무효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 기타 요소 뭐 봅니까? 근로 관계에서 이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기로 하면서 뭔가 대가를 제공한 게 있는지, 회사가 대가를 준 게 있는지, 퇴직형이,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약예정금지로 가셔서 법조문 떠올리셔야겠죠. 20조. 마찬가지로 약정이 유효한지가 문제되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문제 상황은 3개지만 주로 얘네를 가지고 보실 수 있겠죠. 특히 연수비 반환 약정도 이제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CFE 판례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연수비 반환 약정과 매각위로금, 소정금원 반환 약정 다 어떤 상황이다?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걸 위반했음, 채무 불이행을 했음을 이유로, 그렇죠?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뭔가 연수비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게 진짜 연수비 반환 약정인지 취지를 살펴보셔야 되죠. 사용자가 우선 지출한 것은 있겠지만 근로자가 진짜 상환 의무가 있는지 뭘로 본다? 비용의 성질. 원사 성질이면 어때요?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희망 전공이어야 반환 의무가 생기고 약정의 취지가 연수비 반환 약정이어야 그때 비로소 뭘 봅니까? 그렇죠. 기간 비용의 적정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에서는 어떤 상황이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로금을 주고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약정이 유효한지 어떻게 판단한다?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에서 설정 양상, 금원의 성격, 규모, 그 다음에 그런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를 종고판에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20조 위반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는 20조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 강제 근로를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죠. 부강자보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시용은 플로우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죠. 시용으로 근로계약은 어떻다? 성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뭐다? 해고다. 해고라면 뭐가 들어옵니까? 23조 1항, 26, 27조가 모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냐라고 묻는 건 사유의 정당성 문제도 있고요. 절차의 정당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해고 절대금지 기간 이것도 시용에 적용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시티은행 사건과 건물관리업 이 사건은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이런 거를 따져보셔야 될 텐데 그중에 근로자가 어떤 사람? 유가기 근로자라면 뭐까지 보셔야 된다? 사용자가 일가정 양립 의무 일가정 양립을 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이 사유 정당성에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용계약 성립이 판례 사실관계가 좀 어려우셨는데요. 우리 동춘여객 사건이죠. 어떻게 정리하셔야 됩니까?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을 안 받고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했다면? 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그거는 성립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죠. 종속관계에서 일한 징표가 뭐 있었습니까? 본기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승객 태우고 일한 거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성립과 본채용 거부 정당성 이렇게 나눠서 쟁점화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취업규칙은 전체 자체를 하나의 플로우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취업규칙이어야 불이익 변경인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불이익 변경이어야 동의가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인지는 의와 법적 성질 써주시라고 했고요. 취업규칙의 의의가 뭡니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서 정한 준칙이다. 명칭은 불문한다. 법규범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은 뭐예요? 불이익 변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복무규율을 강화시켜서
기득이익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거고요. 그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죠. 그랬을 때 불이익 변경 유형이 어때요? 불일리한 걸 신설하거나 여러 개를 바꾸거나 일부 근로자율이 일부 근로자 분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동의인지는 뭘로 나눠서 보신다? 동의 주체와 동의 방법의 문제로 나누어서 보셔라. 그랬을 때 동의 주체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보셔야 될 거고요. 방법에서도 여러분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어떻게 받는다? 회의 방식으로 받는데 원칙은 뭡니까? 한 자리에 다 모여라. 그렇죠? 근데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외적으로 부서별로 기구별로 취합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제가 뭐예요? 개입 간섭이 배제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교환, 회의 방식이니까 의견 교환, 찬반 직약, 전체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동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동의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이거를 근로자 집단의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이게 혹시 근로자 집단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인지 기존의 사통합 법리를 폐기하고 집동남 법리 새롭게 등장한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는지는 왜 중요합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집단적 동의권이라는 거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조건을 노사 대등하게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통합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얘도 권리니까 어떻다? 신의 성실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고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남용했다의 요건은 뭡니까? 명백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진지한 설득과 노력을 했는데 어떻다? 노조나 근로자 집단이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지 못했고 집동남도 아니어서 완전히 무효인 게 확실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신규 입사자. 불이익 변경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는 뭐가 적용됩니까? 변경치규. 이유는요? 기득이익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고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다? 변경취규 적용. 그 다음에 단협 소급 동의로 이 무효인 취업규칙을 승인했다면 어때요? 기존 근로자. 요건 한번 써볼게요. 기득이익이 침해돼서 종전취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기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협 소급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어떻다? 그 이후에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 기존 근로자한테 종전 취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았는지랑 상관없이 뭐가 적용됩니까? 변경 취규가 적용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플로우대로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 3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